안녕하세요. 더 나은 하루의 윤입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 불안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깊게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벌써 6번째 읽고 있는 책이고 제가 한 6년 전쯤에 접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상도 가끔씩 올렸었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감히 이 작품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두 가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수준만큼 느껴지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생각이 들어요. 나의 수준만큼 이 내용들이 들리고 나의 수준만큼 이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사실 복잡함이라는 거는 단순함과 단순함의 종합, 집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것들이 10개, 100개가 모여가지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지금 현대사회는 이런 많은 것들이 쌓여서 복잡한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안이 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들의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처방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불안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 온전하게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 종속되어서 노예로 살기보단 나름대로의 능동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알랭드 보통의 불안 오늘 한번 강하게 한번 같이 정복해 보도록 노력해 보죠. 아마 오늘 영상은 전체 다는 못할 겁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워낙 깊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 총 한 380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반 정도만 할 겁니다. 이 불안은 재밌는 챕터 목차 형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목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해법, 불안의 원인, 불안의 해법이라는 큰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목차가 있어요. 이 각각의 5가지씩 중목차가 있습니다. 원인의 중목차는 첫 번째 사랑결핍, 두 번째 속물근성, 세 번째 기대, 네 번째 능력주의, 다섯 번째 불확실성이 되어 있고요. 해법의 5가지는 첫 번째 철학, 두 번째 예술, 세 번째 정치, 네 번째 기독교, 종교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헤미아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인의 5가지만 이야기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대에 해법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마 이 원인만 해도 방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서 곱씹어서 들어보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봐보면 불안의 정의부터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전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불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서 논할 것이 있으면 그 사상을 일단은 전제하여 이야기해야겠죠. 하나하나 따지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알랭드 보통의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위가 무엇인가 써놨어요. 이 지위란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 이것을 지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위를 좁은 의미에서를 보면 한 집단 내에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 그리고 직업적인 테두리 내에 위치를 가리킨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지위라는 거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신분 같은 거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와 중요성 이런 것들이 지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이 후자, 넓은 의미의 지위를 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1776년 이후에 경제적 성취와 관련해서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다양한 지위 체계들이 있었지만 이 76년 산업혁명 때부터는 경제, 즉 자본, 돈 이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위의 특징은 높은 지위는 높은 자리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데요. 이 즐거운 결과는 자원도 생기게 하고 자유도 생기게 하고 공간, 안락, 시간을 만들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초대하고 그리고 아부하고 나의 썰렁한 농담에도 웃어주고 이런 경의감, 관심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지위라는 건요.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위를 얻는 걸로 자원도 얻고 자유도, 공간도, 안락도, 시간도 얻고 배려도 얻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초대도 하고 환영도 하고요. 아첨도 하고 아부, 웃음도 보내주고 관심도 가져줘요.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얻어야 되는 것으로 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위로 인한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그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결과로서 존엄성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이게 지위로 인한 불안입니다. 현재 사회의 그런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질 것 같은 걱정, 이런 걱정들은 매우 독성이 강하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매우 넓은 범위에 퍼져 있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마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성공을 거둔 친구들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투심을 나 너한테 질투해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불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질투심과 마찬가지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경솔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에 몰두한 그 눈길, 그리고 부서질 것 같은 미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그 뒤에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이것이 간간히 증거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23살 때 첫 작품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연애 기반의 소설을 썼는데 사랑 기반의 철학 소설인데 읽어보십시오. 정말 잘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다리에 차지하는 위치, 즉 지위의 위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거 별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이 있대요. 소크라테스나 예수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데 높은 지위는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고 그것은 게다가 평생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디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지위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위는 평등해졌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게 모순적인 게 내가 무능하거나 내가 잘 그걸 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거대한 세상의 흐름, 그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더 불안해요. 내 능력 부족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요인이 불안을 만든다. 지위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약간 굴욕감을 느끼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괴로운 인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명제라는 게 나오는데 명제라는 거는 이제 참 거짓을 나누는 문장을 말하죠. 첫 번째,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참한 마음을 만들기 쉽다. 두 번째, 지위에 대한 갈망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나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는데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망친다. 자, 세 번째, 여기다 한 별 3개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줄 모르면,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막연한 공포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면 그거는 막대한 공포가 돼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면은 거기에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서 떳떳하게 지킬 수 있는 나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논하는 게 주인의 삶을 살 거냐, 노예의 삶을 살 거냐인데, 오늘 이 책은 주인의 삶을 살기 위한 가이드북,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불안의 원인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랑 결핍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 결핍이라는 목차의 첫 번째 챕터,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이란 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뭐 돈과 명성, 영향력 이런 여러 가지 갈망이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치적 이런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 바로 우리가 지위를 원해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거는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나 생계적으로 다 극복을 했으면, 이게 많이 확보가 된 상태면은 더 이상 높은 지위, 높은 신분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계급으로. 근데 왜 가냐? 사랑받으려고. 이런 것들은 이 돈, 명성, 영향력 이런 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갑자기 웬 사랑이 나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가족에서 나타나는 혹은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세상에 나타나는 일종의 존중감이래요. 사랑이라는 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민감해지죠. 얘가 아픈가? 얘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민감해지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우리는 이런 관심을 통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지금 이 사회적 사랑, 이 전체 큰 사랑은 낭만적인 우리의 연애적인 사랑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위의 사랑은. 그런데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것도 역시 이런 낭만적인 사랑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거기서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에는 다를 게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게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바로 다양한 집단의 그 질적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수 있는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요. 대꾸도 하지 않고 개성도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합니다. 이 낮은 지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돈을 못 버는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존심까지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함, 그리고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것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군인이던가 탐험가를 예를 듭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아주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텨내는 겁니다.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위에.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는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다. 그들은 돈을 모을 때마다 거기서 생기는 그 존경심을 추구하는 거다. 개인의 존엄성은 모두가 갈망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어요. 만약 미래 사회에 이 조그마한 플라스틱 원반을 모으는 대가로 사랑을 해주겠다라고 만약 약속한다면, 우리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아무 쓸모없는 플라스틱 원반을 아주 열렬하게 갈망할 것이고, 이걸 진짜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할 것이다. 아주 웃기죠? 아주 쓸데없는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를 만약 간직하는 것이 앞으로 인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된다, 존경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돌멩이를 우리는 미친 듯이 모을 겁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돌멩이를요. 그리고 이것을 느끼고 싶어 미쳐버릴 거고요. 이것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할 겁니다. 지금 이 돌멩이는 현대사회에 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본으로요. 자본. 자,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그리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거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 삶의 조건의 개선, 여기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 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고 막 부산 떠는 것, 거기서 막 요란 떠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심 가져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세상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특히나 유명하면 그냥 변을 싸도 명언이 된다. 이런 것처럼 정말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뭘 해도 관심 갖고 뭘 해도 거기다 가치 부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든 격화시킨다는 거죠. 자, 어른이 된 이후의 삶.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이 된 이후의 삶, 어른이 된 삶에서는 두 가지 커다란 사랑의 이야기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른은 두 가지 사랑을 한대요. 첫 번째는 성적인 사랑. 내가 성적으로 상대방과 매력을 느끼면서 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이 나에게 주는 사랑.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사랑, 이게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부끄럽대요. 이거를 입에 올린다고 해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만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즉 그냥 상대방과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 나에 대한 세상의 사랑이 더 복잡하고 중요하고 훨씬 보편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 즉 상대방과의 사랑만큼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거 좋은 Q&A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랑이나 행복 같은 감정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 단순히 노력을 통해 온건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일까?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측면으로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살기 위해서라고 봐요. 생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근본적인 1차적 감정은. 이거에 대한 거는 알랭드 보통 이 불안 원인편에서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생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가 몇 달 전부터 영상이었는지 책이었는지 모든 노력이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인 것 같은 생각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사실 비슷해요. 모든 노력이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라는 건 사실 아마 책이면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사실 유전자의 번성을 위해서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죠. 저도 그 책을 발췌문만 읽었고 앞으로 아마 이번 연도 안에 필독할 책입니다. 제가 그건 또 이렇게 해석 도와드려 볼게요. 근데 그 부분 공감 가는 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나라는 사람 이전에 나의 DNA라는 이걸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DNA, 이 유전자에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얘는 평생 불멸하는 게 목표예요. 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약 100세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 진짜 주인공인 이 나의 DNA는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다른 로봇을 타는 거죠. 유전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 사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책이 욕을 많이 먹었다 뭐 표현을 하는데, 좀 과학적으로는 또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짧게만 그냥 이거에다 답변을 해보면,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는 이런 감정들은 낭만을 좀 빼면 다 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왜냐면 인간으로 한정적으로 잡아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생물이잖아요. 우리의 이 감정이 몇만 년 동안, 몇백만 년 동안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다는 건 굉장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나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표는 맞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생기는 다른 부차적인 목표, 부차적인 목적들을 절대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런 감정을 느끼는 나의 존엄성, 이런 존엄성의 회복, 그리고 뭐 나의 삶의 이유, 이런 것들 절대 무시 못하는데, 아주 그냥 담백하게 과학적 이유로 따져본다면, 그런 시선으로 따져본다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남들과 다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김성진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공감할 부분 정말 많을 거예요. 한번 같이 계속 추적해 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고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아마 자존감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일 겁니다. 자,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한다는 것. 사실 이런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생각할 수가 없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처럼 상대한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울화가 터지고 이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제발 잔인한 고문을 해주세요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랑 결핍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의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시를 당하면 왜 우리는 울화감이 느껴지고 절망감이 느껴지고 이걸 견디지 못해 차라리 고문당하던가 죽고 싶어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물론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남들의 반응에다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내가 바보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익살맞은, 내가 굉장히 재밌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내 구성원들의 태도가 나의 의미를 결정한다. 수치심 권하는 사회. 너무 탁 이해되는 말이에요. 자, 근데 방금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나라는 사람은 한 가지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마다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나한테 굉장히
위태로운 정체성을 낳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굴까? 나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이 집단에게 맡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에고, 이 에고가 서양 철학에서는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 존엄성, 나의 자체, 실체, 나의 자존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다. 그리고 이거는 늘 외부에 이 바람이 새는 풍선이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되잖아요. 공기를. 그래서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 풍선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금방 터진다는 거죠. 무시해. 내 자아상, 내 존엄성은 바람이 새는 풍선이다. 이거는 사랑이라는 헬륨을 자꾸 넣어야 된다. 근데 무시라는 바늘에 찔리면 이건 또 터져버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이 자리는, 즉 이 지위라는 위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해줍니다. 이 지위는, 이 위치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일용품, 즉 사랑을 얻는 열쇠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아까 궁금해하신 부분에도 일정 부분 답이 될 것 같아요.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끈끈한 인연으로 연결된 친구 한 명이 되게 소중하다 생각이 들죠. 헬륨을 서로 채워주는. 굉장히 공감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영원 불변한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가변적인,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하는 일시적인 거, 이런 거를 안 좋게 보고 영원에 가깝고 무한해지고 불변한 거를 추구해요. 근데 우리 우정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관계에서 정말 끈끈하게 평생 동안 함께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라는 취약한 풍선, 이 풍선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헬륨이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연대는 참 중요한 게, 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원소와 원소가 결합을 하면, 그러니까 즉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면 핵융합이 일어나서 더 단단한 물질인 원소가 됩니다. 뭐 수소와 수소가 만나면 헬륨이 되고 헬륨과 헬륨이 만나서 뭐 베릴륨이 되고, 이런 것처럼요. 더 물질이 단단해져요. 질량이 높아져요.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더 끈끈한 인연끼리 결합을 하면 더 질량이 단단해지고 밀도가 빽빽해져서 안전해집니다. 다 이어져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 불안의 원인. 두 번째는 속물근성입니다. 속물근성. 굉장히 강한 말 같지 않나요? 속물근성. 약간 노예근성.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속물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 읽고 6번째 읽지만 참 뭔가 가슴을 움직이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애정을 얻을 수가 있었다. 식사를 하다가 트름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돈을 못 벌어도 돼요. 친구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귀중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줘요.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속물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는 의미다. 그런 인물들의 행동은 나의 지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만드는 요소다. 이 속물근성이라는, 이 스노벌리라는 말은 영국의 1820년에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 말은 원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많은 대학에서
시험 명단에 일반 학생과 귀족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옆에 사인 노벨리티라고 썼던 거로 시작이 되었대요. 즉 지위가 없는 것들을 적어놓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속물이 이제 일반 학생과 귀족 자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속물 근성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처음에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런데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완전 정반대가 되었다.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표현한다. 완전 반대가 됐죠? 원래는 지위가 없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 이거를 속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해가 안 돼도 잘 추적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히 따라와 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자, 어떤 사람을 속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 즉 그 사람이 조롱받아 마땅한 매우 유감스러운 차별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속물이라는 게 부정적인 언어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윌리엄 세컬이라는 사람은 25년간 이 속물이라는 게 1848년에 썼던 내용입니다. 25년 동안 이 속물이 영국의 철도처럼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어디를 가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 그런가요? 채팅 좀 늦게 올라가나요? 제가 그래도 최선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영국의 철도처럼 퍼져나가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어디를 가나 발견했다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말이냐면 영국이 식민지배의 전성기를 찍었었을 때 지구의 70%는 바다죠. 30%가 육지입니다. 우리는 그 육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지의 4분의 1, 전체 영토의 4분의 1이 영국의 땅이었습니다. 그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징기스칸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이게 25년간 영국의 모든 즉 지구의 4분의 1 영토까지 퍼졌다. 속물이라는 게. 그러나 정말 새로웠던 것은 속물 근성이 아니라 속물들의 그런 전통적인 차별 행위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평등 정신이었다.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속물 근성에 대한 것보다 속물에 대해서 원래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신분사였으니까요, 예전에. 근데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된 평등 정신이 아주 더 새로웠다라고 윌리엄 세컬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노골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편견을 드러내는 사람, 즉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나 음악이나 와인이 다른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속물이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버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힘 얻습니다. 자, 이 말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쉽게 요즘 뭐 힙합이 대세고 R&B가 대세라고 치면 힙합 R&B가 트로트던가 혹은 판소리보다 훌륭하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본을 많이 벌긴 하죠. 그 업계가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더 훌륭한 예술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곰곰이 자신의 예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누구 또는 무엇을 존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속물근성의 의미를 좀 더 좁혀봐야 된다. 이게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방법일 텐데,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별표라고 생각합니다. 속물은 속물근성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단순히 차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이 사람의 인간적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저급하면 인간의 가치도 저급한 인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높으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게 속물근성의 가장 명확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설명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속물근성자가 매우 많을 거고 현대 사회에는 속물근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속물이라는 거는 여러 특정한 집단에 영합했다. 그러니까 이 속물이라는 거는 각 시대에 따라 모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기원전 400년에는 군인이 가장 잘 나가는 직업. 그리고 1500년도에 로마, 이제 주교, 카톨릭 주교죠. 그리고 시인 바이마르 1815년이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이때 당시엔 시인이, 그리고 농민은 중국에서 1967년에 있다고 합니다. 속물의 1차적 관심은 권력이라고 해요. 이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속물 근성자들은 대상이 바뀐대요. 존경하는 대상이. 이 사람이 만약에 기원전 400년에 스파르타에 있었으면 군인을 아부할 테고, 1500년 로마에 있었으면 주교에 아부했겠죠. 뭐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노론소론에 노론 이런 데다가 했겠죠. 이런 건 비슷한 겁니다. 많이 와닿을 겁니다. 자, 속물 집단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저희에게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속물 집단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이걸로밖에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래 하면은, 그래? 근데 뭐 어디서 어디 지역에 사는데?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집안은 괜찮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설득하려 해도 안 통해요. 아, 그럼 뭐 알겠는데 알겠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른끼리 하는 사랑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우리끼리 하는 사랑도, 부모와 자식, 우리가 가족끼리 얻었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끼리 하는 사랑도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하는 사랑들도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감정이었냐? 우리 옛날에 부모님한테 무차별적으로 사랑받았잖아요. 이걸 그리워한다고요. 이거를 위해서 사랑받으려고 한다고요. 어른들도요. 우리는 무력했었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사랑을 경험했다. 아기는 물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보답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아기는 그냥 그런 존재였다. 발가벗겨진 상태에 그런 정체성으로 사랑을 받았었고 돌봄을 받는 것이었다. 아기는 그 통제할 수 없는 떼를 쓰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애정이라는 것은 성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든가, 학교나 다른 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든가, 계급이나 명성을 얻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그 근저에 깔린, 아주 그 내면에 깔린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 관대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붙잡고 싶기 때문이다. 전 이거 되게 울컥해요. 이런 걸 보면은. 몇 년째지만 정말 글의 언어의 힘을 느낍니다. 우리 다 사랑받았잖아요. 사랑받은 경험은 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그냥 내가 존재하기만 해도 사랑해준 경험을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린 사실은 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진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회적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말똥말똥했었던 아기 때 그 감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잊고 사는 것뿐이죠. 울컥하죠?
자, 그런데 멍청한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래요. 당연한 거죠, 이것도. 속물은 명성이나 업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의 이제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누구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는 것이 좋을지 빠르게 재평가를 해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한테 휘비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되게 쉬운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속물근성자들은 명성과 업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친구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도 얻고 괴로움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현대인들한테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자, 근데 여기서 신문을 이제는 종이신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사회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거는 전 SNS라고 봐요. SNS로 생각해 보세요. SNS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속물은 독립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따라서 SNS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해버린다. 그 수준은 근데 위험할 정도이다. 윌리엄 세커리는 영국인이 높은 지위와 귀족 계급에 매달리는 원인이 궁극적으로 신문에 있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했다. SNS로 생각해보세요. 신문은 매일 지위가 있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고 역설해주는데, 이는 결국 지위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역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위 높은 사람들을 아주 이 사람들은 진짜 훌륭해 라고 하는 건 지위 없는 사람들은 무능해 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SNS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예요. 행복과 기쁨과 유능함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남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는 SNS를 최근에 좀 끊은 지 됐습니다. 원래도 좀 그냥 약간 제 업무용으로 쓰다가 이제는 거의 아예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SNS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관계를 또 연결시켜주고 순기능도 있지 않나? 있죠. 순기능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한테 역기능이 되게 많다는 거를 다시 의식하게 됐죠. 무의식에서 의식하게 됐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매우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봤던 것처럼 거기는 유능함과 명성, 기쁨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슬픔의 글도 있지만요, 그거를 빗대어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나를 자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해하다 보면 결국은 이 속물근성에 대한 속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결국은 이 근원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된다.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 진짜 맞는 말이죠. 이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속물근성을 갖는 거는요, 내가 의시되는 거는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굳이 의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만 내가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시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속물근성의 두려움의 감정은 세대를 따라서 전해진다. 세대를 따라서도 역사적으로도 전해진대요. 속물은 속물을 낳는다. 이거 진짜 당연한 말입니다. 나이든 세대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 곧 재앙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준다. 이런 거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투기판을 만들었다고 생각도 해요. 거주 목적을 차원을 넘어서 너 집이 있냐 없냐, 이게 없으면 너의 저축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빈수레가 요란하죠. 맞습니다. 이 예시를 들면 정말 많지만 차차 이야기해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요, 자신도 속물적인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도 속물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병은 이 속물근성이라는 질병은 애초에 집단적인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속물근성에 분노했다 해서 그 뒤에 나이를 먹고 스스로 속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거만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은 두려움에서 존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거에 대해서 경멸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슬퍼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지위의 상징들을 다급하게 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즉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거나 호사스러운 장식물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장식물들,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조성한 그 사회가 문제인 거다. 제가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풀려면 개인으로 풀 수가 없고 사회를 풀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되게 따끔한 시선으로 누군가한테는 저를 볼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속물근성자 한 명 한 명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대적인 세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사회적인 아젠다가 개입을 해야 돼요. 자,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례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 쉽게 표현하면 가난은 낮은 지위라는 것을 갖고 있는 물질, 돈으로 느껴지는 형벌이라면 감정적 형벌은 무시를 받고 외면을 받는 것이 감정적인 형벌이다. 그래서 지위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속물근성까지입니다. 사회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죠. 항상 맞습니다. 사회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요. 이거를 조금 더 약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마다 많이 느낄 겁니다.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좀 안타깝죠.